한국이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여기 지금 멕시코는 한국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멕시코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마리아 아넬라 루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마을을 돌며 물건을 팔았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란 벅찼고 제게도 늘 선택은 있었어요. 학교를 포기하고 동생들을 돌보거나 가족을 떠나 도시로 일하러 나가거나. 하지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익명의 후원자가 저를 포함해 우리 가족에게 생필품과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 같았습니다. 그 후 매달 도착하는 소포에는 쌀, 콩, 기초 생필품과 함께 늘 정체불명의 과자와 라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포장, 익숙하지 않은 글자, 먹기 전엔 망설였지만 한번 맛보고 나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로 매번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과자는 또 어찌나 바삭하고 포장이 귀여운지요. 어느 순간부터 저와 동생들은 그 과자와 라면을 행운의 선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 굳이 멕시코 과자가 아닌 왜 하필 한국 과자와 라면일까? 한국은 저에게 드라마 속 반짝이는 도시, 케이팝과 댄스, 그리고 예쁘장한 배우들이 나오는 그저 핫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간 계속 한국 음식만 보내준다는 건 분명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마을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희를 후원하는 그분이 누구냐고요. 어르신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분은 애니깽의 후손이야.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애니깽. 어르신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1905년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사탕수수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멕시코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비인간적인 조건으로 일하며 고통받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내렸고 이 땅에서 자손을 낳았다고.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이 낯선 땅에서 외국인들인 자신들을 가족처럼 환대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마다 음식을 나눠주고 아픈 이들을 도왔고 해마다 마을 축제를 열어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어르신은 전해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애니깽 1세대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후원해주는 그 사람은 김 선생님의 증손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김세연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멕시코에서 태어나 자라며 일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진짜 멕시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머무는 도시는 우리 마을에서 차로 2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 그 먼 거리를 직접 운전해 오시면서도 늘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 보답은 내가 받지 않겠다. 단지 넘겨받은 고마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뿐이다. 우리 마을 어르신이 그에 대해 들려주실 때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증조부는 한국에서 고통받던 시절 이 땅에 멕시코 사람들이 나눠준 옥수수 한 줌, 물 한 바가지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그 빚을 갚는 중일 뿐입니다.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로 시작된 선행이 그 씨앗이 100년을 지나 우리 가족에게 닿았다는 현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적은 단지 우리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그에 대해 한두 가지는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쥐어준 사람, 아픈 노인에게 병원비를 몰래 지원한 사람, 장마철마다 우비와 장화를 박스째 보내온 사람. 한 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때 그 벽에 적힌 낯선 글자들이 한국 글자인 줄은. 그 사람이 우리 마을회관 지을 때 건물 벽에 조용히 새겨 넣었지. 우리는 그냥 무슨 장식인 줄 알았는데 그 글자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의 한글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을회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 벽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감사를 새긴 비석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세연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선물이 도착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름도 없는 소포를 받는다고 했고 누군가는 쌀자루와 기저귀가 담긴 박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년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작은 기적들이 알고 보니 모두 애니깽 후손들의 조용한 나눔이었어요. 어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조용히 고향 마을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름을 드러낸 적 없었고 단 한 번도 보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말하더군. 우리는 받은 게 많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행보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이란 거창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름 없이 조용히 진심을 담아하는 행동이라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하며 받아들였지만 어느새 자신들도 이 작은 연쇄 반응 속에 스스로를 내맡기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주말마다 폐지를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어르신들을 병원에 데려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 조용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시작은 바로 한국인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저 한국 음식이 맛있다며 기뻐하던 제 자신이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인터넷을 켰고 애니깽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은 어두웠지만 노트북 화면만큼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100여 년 전 허름한 옷차림의 한국인 남녀와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분명 제 또래도 있었지만 나이보다 몇 배는 더 늙어 보이는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카탄 반도라는 생소한 이름의 지역에서 열대의 뙤약볕 아래 사탕수수를 베는 모습들. 굵은 손마디, 터진 발 뒤꿈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눈빛.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먼 타국에서 그렇게 지치고 굶주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흙바닥에 손으로 그린 태극기가 보였어요. 기념일인지 고향을 기리는 날인지 몰라도 그 앞에서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중심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흥미나 우연한 계기 정도로 여겼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점점 더 깊은 탐색에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과자의 맛에 반한 것이었고 후원자분의 정체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이렇게 아낌없이 쓰는 거지? 질문의 화살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로 향했고 저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서적은 거의 없었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모아온 돈으로 중고 책을 수입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손에 넣은 책이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한 문화학자의 논문집이었어요. 책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정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이며 한 번 맺은 인연은 결코 가볍게 끊지 않는 마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김세연 후원자님의 행동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정을 실천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멕시코 안에서 한국인을 만나보려 노력했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국문화원, K-팝 커뮤니티 모임, 한글날 행사 등에도 참여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자리에 앉자마자 실례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고 감사 인사는 반드시 2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받은 것 이상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봉사단체에서는 자신이 빈곤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잘 사는 건 진짜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 손잡고 같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념도 정치도 아닌 바로 이 마음가짐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UN 산하의 세계시민의식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동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겠다는 비율이 무려 87.3%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비교적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여전히 공동체 중심적 사고를 유지하며 발전해왔다는 분석도 함께 있었고요. 이 모든 정보들이 저에게는 충격이자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습니다. 비읍과 피읍의 차이, 받침 발음의 규칙, 존댓말과 반말의 구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 안에 담긴 배려와 질서의 미학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존댓말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의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섬세한 배려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 자체가 그 나라의 철학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김세연 후원자님께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감정은 단순한 고맙다는 말로 표현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종이를 구기고 다시 펴기를 반복하며 겨우 완성한 편지였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 처음으로 한글을 써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곡선과 직선이 종이에 번져가며 마치 저의 진심이 천천히 형태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한글로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라는 단순한 문장이지만 제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며칠 뒤 편지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세연 님으로부터 직접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꾹 눌러 쓴 필체는 차분하고 정갈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더 배우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반드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보낸 단 한 줄의 문장 속에는 배움의 의지에 대한 존중이라는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신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서 온전히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단지 불쌍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 가능성을 믿고 함께 길을 걷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세연 선생님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매달 배송되는 소포 안에는 이제 한국 과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서, 동화책, 그리고 USB 메모리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 USB 안에는 한국어 회화 영상, 드라마, 자막 연습 자료, 발음 교정 강의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오늘의 표현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 속에서 선생님이 직접 단어와 문장을 발음해주는 영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매일 아침 따라 읽고,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며 교정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세연 님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를 연습했습니다. 그 문장에 제 전부를 담고 싶었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제 노력의 총합, 배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감사의 절정을 담은 인사였습니다. 마침내 그날 김세연 후원자님은 작은 하얀 모자를 쓰고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제게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연 후원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놀라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내리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지금껏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단지 배움의 대상을 넘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에게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후 김세연님은 제 학업 전반에 대한 후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전공학과가 개설된 멕시코 국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셨고, 학비와 교재비는 물론 기숙사 생활비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입학 첫날 그가 직접 보내준 한국 전통 부채와 함께 짧은 편지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 철학, 역사까지도 배웠습니다.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 조선의 교육제도, 독립운동가들의 삶, 그리고 한글 창제의 정신까지 교수님들은 늘 강조하셨어요.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지식이 곧 생존의 무기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OECD 학업 성취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전 세계 상위권이며 과학 분야에서도 꾸준히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의 역대 성적은 종합 2위로 그만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지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정성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한국책 속에는 항상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고, 선배들이 남긴 조언 메모, 공유 노트, 복사본까지도 모두 정리된 상태로 전달되었습니다. 지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한국인의 가치관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일으킨 나라구나. 그리고 그런 나라의 후손이 지금 이곳 멕시코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날, 제게 축하 전화를 걸어온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세연 후원자님이었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이제 당신은 제게서 받은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의 전환점을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마침 한국의 한 글로벌 제조기업의 멕시코 지사에서 통역 및 문서 번역 담당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멕시코 현지에서도 평판이 매우 좋은 기업이었고, 특히 교육복지와 사내 문화가 철저히 정돈되어 있어 처음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근 첫날, 회사의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진 정숙함, 직원들이 서로 존댓말로 인사하는 문화, 회의 시간마다 철저한 준비와 정리된 문서 시스템은 제가 그동안 한국어를 통해 배워온 모든 가치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지 멕시코 직원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 세션을 운영하며 복지 혜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멕시코 직원이 영어 문장을 잘못 이해한 일로 문제가 생겼지만 책임을 묻기보다는 모두가 모여 그 문장을 함께 분석하며 차분히 설명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김세연 선생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나누었는가? 그날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자리에 누워있던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배운 걸 나누자. 바로 이 언어, 한국어로.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마을 인근의 작은 초등학교 교실 하나를 빌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이었고 그중 1명은 제 조카였어요. 그러나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 달 후에는 15명, 석 달 후에는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 친구들이었지만 제가 들려주는 한국의 역사, 한글의 창제 원리, 존댓말의 의미 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아이가 선생님, 왜 한국어는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강조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받은 걸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아요. 감사는 그 마음을 담는 가장 소중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아이들에게 단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중 몇 명은 자발적으로 학교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생일 선물 대신 학용품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 김세연 선생님이 제게 보여준 나눔의 방식과 닮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배우는 동시에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제게 다시금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김세연 선생님은 다시 한번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분은 아이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웃으셨고 교실 벽에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라는 문장을 조심스럽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마리아 씨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김세연 선생님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도 후원을 시작하셨어요. 책걸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달 만에 새 책상을 보내주셨고 어린이용 한글 동화책을 한국에서 공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들 전원을 서울에 있는 어린이 문화체험 캠프에 보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직접 한국을 보고 그 언어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날 밤 아이들의 수업을 마치고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한글로 가득 찬 칠판, 마지막까지 정리하지 못한 색연필,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로 엎질러 놓은 고사리, 손글씨의 노트까지 그 모든 풍경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교실 안에서 나는 그날 다시 일기를 꺼내어 글을 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나를 지원해준 나라가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운 정신,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준 나라다. 이 문장을 쓰는 손이 떨릴 만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에스메랄다였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그녀는 말이 없고 자주 주변을 경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누구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배움의 기쁨,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매 수업마다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가르쳤습니다. 어떤 날은 고맙습니다의 쓰임과 의미를, 또 어떤 날은 추석이라는 한국 명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의 색깔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며 질문을 퍼부었고, 한글이 백성을 위해 창제된 글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배우는 이 공간과 시간 자체가 한국인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운동이 마을 밖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에서도 토요 한국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인 학습 모임이 생겨났고, 한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창고를 리모델링의 교실로 제공해 주셨어요. 그 벽에는 어느새 아이들이 만든 한글 편지와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 주말마다 수업을 진행하며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온다고. 앞으로도 그 정신은 이 마을을 지나 멕시코 전역으로,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인의 감사는 국경을 넘어 세기를 지나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기꺼이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이 사연을 들으니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